늙으면 다 부질없습니다. 평생 끌어안고 살았던 것들이 결국 짐이 됩니다. 돈을 모으고 자식을 키우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느라 그렇게 애썼는데 나이 들고 나면 남는 건 허무함 뿐입니다. 몸은 무겁고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무거운 짐을 버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처럼 살아야 한다는 강박, 사람을 놓지 못하는 미련, 바뀌지 않는 소비 습관, 사라지지 않는 후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노년을 더 힘들고 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끌어안고 살아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쓸데없는 감정과 관계, 후회와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인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노년에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버릴 줄 아느냐 아니면 끝까지 짊어지고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늙어서 후회 없이 살기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도 여전히 쓸데없는 짐을 지고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내려놓으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 기대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늙으면 자식이 나를 돌봐줄 거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위험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할지 몰라도 부모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키웠으니 나를 챙겨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노년의 삶은 자식의 손에 좌우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부모를 모시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자식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쁩니다. 부모가 외롭다고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곁에서 돌봐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써 주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연락이 뜸해집니다. 서운함이 쌓이고 원망이 시작됩니다. 결국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멀어지고 남는 것은 허탈함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식에게 집착하는 순간 인생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연락을 기다리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자식이 해주길 바라면서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자식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대를 짊어지는 순간 부담이 됩니다. 결국 자식도 피곤해지고 부모도 외로워집니다. 경제적으로 자식에게 기대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식이 나를 부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돈으로 얽히게 됩니다. 자식도 부담스럽고 부모도 위축됩니다. 결국 부모는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부담스러워하며 피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노년의 삶은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자식이 챙겨주면 감사한 것이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순간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서운할 일도 없습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고 오지 않으면 내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노년의 삶은 자식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삶이 더 가벼워집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삶을 내 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자식에게 기대했다가 비참해진 노인의 현실을 담은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자식만 잘 되면 내 인생은 성공한 거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손에 물마를 날 없이 자식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사는 데까지 보태주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결국 부모에게도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된 후 박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자연스럽게 의지하려 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나를 챙겨주겠지. 하지만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큰아들은 바빴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겨우 연락이 닿으면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그래. 다음에 연락할게.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심했습니다. 명절 때 찾아가도 바쁘신데 그냥 집에서 쉬시지 그러셨어요? 라는 말과 함께 은근한 눈치를 줬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급한데 좀 도와줄 수 있어? 몇 번이고 도와줬지만 나중에는 내가 언제 돈 빌렸어? 라며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무릎이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허리는 점점 구부러졌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했지만 자식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서 병원 문을 나서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자식들에게 맡겼지만 자식들은 나를 책임질 생각이 없었구나. 평생 희생한 대가가 겨우 이거였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이제는 늦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자식들에게 줬고 남은 건 몸 하나뿐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하려 했던 순간부터 노년의 인생은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할지 몰라도 부모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기대는 자식에게는 부담이 될 뿐입니다. 결국 노년의 삶은 자식이 아닌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는 순간 불행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쓸데없는 인간관계를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 정말 필요합니까? 오래된 인연이라고 무조건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 불편한 관계들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노년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듣기 싫은 말만 하고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전화하는 사람들. 하지만 내가 힘들 땐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젊었을 때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가 아니라면 오히려 혼자가 더 낫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혼자서 편하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모임, 의무적인 만남, 가식적인 관계는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노년은 억지로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 편하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관계를 버리는 것이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해야 진짜 좋은 인연이 남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끊어내면 내 주변에는 오롯이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만들 기회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오랜 인연인데 혼자 있긴 싫으니까 이런 이유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왔다면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를 버리는 순간 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과 엮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노년이 훨씬 편해집니다. 이제라도 내 곁에 진짜 필요한 사람들만 남기고 가짜 관계는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남은 인생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럼 잘못된 인간관계가 노년을 망치는 현실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사람 좋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인간관계가 재산이다라는 말을 신념처럼 믿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많았고 술자리도 즐겼습니다. 퇴직 후에도 관계를 놓지 않기 위해 모임에 꾸준히 나갔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야 외롭지 않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라는 사람들은 김할아버지를 이용하기 바빴습니다. 형님, 돈이 좀 급한데 이번만 좀 도와줘. 몇 번이고 돈을 빌려줬지만 돌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줄게, 기다려봐 하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친구를 잃기 싫었습니다. 돈을 잃어도 인간관계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노년이 되면서 더욱 외로워진 그는 더욱 사람들에게 매달렸습니다. 만나자고 먼저 연락하고 밥값도 자기가 내고 선물도 사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돈을 쓸 때는 모였지만 김할아버지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늙어가면서 남은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인간관계뿐이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갈 때 그 많던 친구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어색한 안부 인사만 남은 관계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내 진짜 친구가 아니었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과 돈이 결국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가 될 것이었으면 애초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매달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결국 김 할아버지는 평생 쓸데없는 관계를 붙잡느라 정작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남을 사람만 남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사람을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한 노년을 보장합니다. 잘못된 인간관계가 남은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장 손절하십시오. 쓸데없는 사람에게 시간과 돈을 쓰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젊은 시절의 생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을 때처럼 살아야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 지금도 괜찮을까요? 젊었을 때는 몸이 버텼지만 이제는 아니다. 40대, 50대 때 하던 생활 그대로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몸이 무너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노년은 병원 침대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늦게 자고 아무거나 먹고 몸을 혹사시키는 습관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도 견딜 수 있었고 기름진 음식도 잘 소화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기름진 음식 한 끼에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요? 맞습니다. 예전과 지금은 다릅니다. 돈 쓰는 습관도 바뀌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작정 쓰다 보면 노년에 쓸 돈이 없습니다. 쇼핑 중독, 필요 없는 물건 사들이기, 과한 지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노년에 돈 걱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버는 돈 없이 쓰기만 하면 끝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회생활에서의 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모든 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몸만 축납니다. 이제는 주변의 도움도 받아야 하고 무리한 책임감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도 맡기고 내 몸을 먼저 챙겨야 할 때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살아야 한다는 착각이 노년을 망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도 무리하고 소비 습관을 바꾸지 못하고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면 결국 후회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무리한 생활 습관을 버리고 내 몸을 먼저 생각하며 지출을 조절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살겠다는 집착을 버리는 순간 내 노후는 훨씬 더 편안하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남은 인생, 내 몸과 내 삶을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젊은 시절의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해 비참해진 노인의 현실을 잘 말해주는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평생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습니다. 라며 밤늦게까지 일했고 끼니도 대충 때우며 살아왔습니다. 그 습관은 나이가 들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밤늦게까지 TV를 보고 몸이 아파도 참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두통이 심해졌지만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넘겼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은 귀찮았고 약을 챙겨 먹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젊을 때처럼 참고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할머니는 집에서 혼자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하게 몰려왔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멀리 떨어져 있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몇 시간 동안 바닥에 누워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심각한 상태였고 뇌졸중 초기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다음에는 더 위험할 겁니다. 그제야 박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살아도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온 대가가 이렇게 혹독하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도 박 할머니는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했지만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챙겨 먹으려 해도 귀찮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려 해도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바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병원 가는 것을 미뤘습니다. 결국 병은 더 악화되었고 건강을 되찾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젊었을 때 했던 생활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노년에 몸이 무너집니다. 예전처럼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제는 내 몸을 아껴야 합니다. 아프기 전에 관리하고 병원은 미루지 말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네 번째, 과거의 후회와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거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 선택을 했을까, 이런 후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루 종일 과거의 실수를 곱씹고 잃어버린 기회를 아쉬워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회는 독입니다. 한번 빠지면 끝이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잘해줬어야 했나, 돈을 좀 더 모아둘 걸 그랬나,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어야 했나. 끝도 없이 후회하다 보면 결국 남은 인생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왜 그것에 목을 매고 있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을 즐기지 못하고 앞날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예전 이야기만 반복하며 같은 후회를 되새기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나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노년의 마지막 순간에도 후회만 남게 됩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사람도 놓지 못합니다. 이미 멀어진 사람, 나를 떠난 사람, 더 이상 인연이 아닌 사람들을 잊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없다는 것은 이미 내 삶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떠난 사람은 떠난 대로 보내고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해야 합니다. 이제 후회는 그만해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면 미래에도 또 후회할 것입니다. 그럼 과거의 후회와 미련을 버리지 못해 불행해진 노인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후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고 그 뒤로는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이라는 생각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버텼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과거를 되돌아보며 한숨 쉬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이해해 주었습니다. 누구나 후회는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 할아버지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며 현실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며 자책했고 사람들을 만나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자식들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하고 조언도 해주었지만 매번 같은 후회를 듣다 보니 피곤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잊고 현재를 즐기세요.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 입장이 돼봤어? 나는 그때 진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화를 내며 자식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후회와 미련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힘내라, 괜찮다라고 말해주었지만 결국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과거에 갇힌 사람과 계속 어울리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할아버지는 점점 혼자가 되었습니다. TV를 보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거울을 보면서도 과거 생각만 했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어. 난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어. 스스로를 불행 속에 가두면서도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혈압과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십니다. 과거를 놓아야 합니다.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이미 스스로를 망가뜨린 뒤였습니다. 다섯 번째, 돈을 함부로 쓰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돈이 없는 것입니다.
늙으면 자식도 친구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처럼 돈을 쓰다가 결국 노년에 가서 후회합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으면 다시 벌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돈을 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소비 습관을 바꾸지 못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사고 과한 지출을 하고 지금 즐기자는 생각으로 돈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한번 잘못된 소비가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식에게 돈을 퍼주는 습관입니다. 내가 부모인데 자식이 힘들면 도와줘야지. 하지만 그렇게 도와주다 보면 결국 내 노후 자금이 사라집니다. 자식도 처음엔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부모의 돈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결국 내가 필요할 때는 자식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노후 자금은 자식에게 주는 돈이 아닙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한 돈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각종 사기와 불필요한 투자 유혹이 많아집니다. 이거 투자하면 몇 배로 불어납니다. 이런 말에 속아 돈을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에는 이르면 다시 채울 수 없습니다. 절대 쉽게 돈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과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써야 합니다. 값비싼 옷, 필요 없는 가전제품, 한두 번 쓰고 버리는 사치품에 돈을 쓰는 대신 건강, 생활 안정, 여유로운 취미 생활에 돈을 써야 합니다. 노년에는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을 지켜야 합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며 돈이 있어야 인간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돈을 함부로 쓰는 습관을 버리는 순간 노후가 안전해집니다. 돈을 지키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돈을 지키고 내 삶을 지켜야 합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늙어서 혼자 사는 사람만이 누리는 행복,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은 말하죠. 혼자 살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다고. 그런데 그 말이 완전 틀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늙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진짜로 누리는 행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만큼 큰 자유가 있을까요? 매일 아침 아무런 부담 없이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다는 건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친구, 자식, 이웃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돈, 시간, 공간, 관계까지 모두 내 마음대로입니다. 물론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외로움조차 스스로 선택한 자유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혼자서도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혼자 살면 오히려 자신만의 페이스로 살아가며 행복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 없는 그 행복의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혼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5가지 행복,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은 가고 싶은 장소만 갈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나요? 예전에는 혼자 살면 외롭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혼자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 직장, 사회적 관계에 얽매여 살았던 사람들은 언제나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 만나야 하나? 저 사람은 왜 자꾸 연락하지? 이런 고민은 이제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사람만 만나면 됩니다. 그 외에는 다 무시해도 되는 세상이 펼쳐진 거죠. 더 이상 이런저런 모임에 참석하고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척들의 잔소리, 친구들의 불필요한 약속 다 차단하고 나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와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요. 가고 싶은 여행지, 본 적 없는 나라, 한적한 카페에서 차 한잔, 혼자여서 가능한 일들이 넘쳐납니다. 갑자기 떠나고 싶은 곳이 있다면
아무런 부담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남들과 일정을 맞추거나 부모님께 보고하거나 자녀들에게 미리 말해둬야지라는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떠날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큰 자유가 있을까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그런 자유. 그동안 이런 건 나만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것들이 혼자 살면서 가능해집니다. 이제는 무엇이든 내가 원하면 된다는 진리, 그것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나이가 들어서야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평생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던 당신, 이제는 가고 싶은 곳에만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세상을 마음껏 즐길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억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선물 받은 것이죠. 이 모든 게 가능하다면 혼자 살아도 결코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할머니는 혼자 살아보니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모임을 골라서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오랜 세월 김할머니는 가족과 자식들의 일정에 맞춰 살았습니다. 친척들의 모임, 이웃들과의 만남, 심지어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주 본인의 욕구를 억제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조율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야 한다. 저 사람은 가면 안 된다라는 말들이 김할머니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혼자 살면서 모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억지로 나갔던 김할머니는 이제 진짜 가고 싶은 곳만 고르고 만날 사람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느냐가 그녀의 하루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 된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불필요한 사회적 의무를 버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김할머니는 이제 기존의 친척 모임이나 억지로 가야만 했던 행사들을 피하고 자신이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우선시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강제성 없이 자신의 기분과 에너지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 만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삶도 그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동안 어떤 사람에게도 맞춰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항상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냅니다. 예전엔 친척들과 다른 이웃들과 억지로 맞추던 약속을 깨고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친구와만 대화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정을 스스로 조정하며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무리 늙어도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행복해요. 김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웃습니다. 혼자 살면서 얻은 자유가 이제 그녀의 삶의 큰 기쁨이 된 것이죠. 이 나이에 정말 행복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예전엔 다 사람들 눈치를 봤지만 이제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김할머니의 얼굴에 번지는 웃음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이제 어디에 갈지 누구를 만날지 전적으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얻게 된 가장 큰 행복 중 하나가 바로 이 자유로움이 된 것이죠. 두 번째 행복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이 비교의 함정에 빠져본 적 있나요? 저 집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 그 사람은 자식들 다 잘 되는데 나는 뭐냐?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살. 그 스트레스는 아무리 부인해도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나이 들수록 그 비교의 무게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박 할머니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모든 걸 남과 비교하며 살았던 박 할머니는 늘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내 집은 왜 이렇게 좁을까? 이웃집 자식들은 다 성공했는데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이런 생각들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시절, 박 할머니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자존감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기 시작한 이후 박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살면서 박 할머니는 남들과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사실에 점점 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정을 마칩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제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작은 집도 누가 뭐라 하든 자신만의 공간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을 느낍니다. 자식들이나 이웃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제 박 할머니에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만족과 평화뿐입니다. 비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복한 대로 사는 것이 최고라는 걸 깨달은 거죠. 박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대로 괜찮고 내가 사는 방식대로 행복하다. 과거에는 남의 삶을 부러워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어떤 기준에도 얽매이지 않으며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에 혼자 사는 진짜 행복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큰 만족을 주는 삶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죠. 그럼 이와 관련된 다른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할머니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만족스러운 삶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의 성적, 친척들의 집안 일, 친구들의 사회적 지위까지 신경 썼습니다.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는지 늘 비교하며 자신을 평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깨닫고 나서는 인생이 훨씬 더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김할머니는 동네에서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집을 새로 장만했다고 자랑하고 자식들이 큰 회사에 다닌다고 떠들며 그래도 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잘 살고 있네라고 했을 뿐 그 사람의 삶을 따라 하겠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앉아서 김할머니는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왔을까? 결국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구나. 자식들의 성공도 남의 집안 형편도 결국 그 사람들의 문제일 뿐 자신의 행복은 자신만의 길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김할머니는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김할머니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엔 친구들이 다들 해외여행을 가면 자기도 가야 할 것 같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난 내 몸에 맞는 곳에서 즐기면 되라며 자신만의 여행을 즐깁니다.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동네 맛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며 자신의 속도대로 살아가는 게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는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이제 매일을 비교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이제야 비로소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만족스러운 삶을 진정으로 누리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행복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입니다. 이 말 간단해 보이지만 그 자유를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유는 그야말로 금 같은 가치입니다. 혼자 살면 정말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먹고 싶은 거? 뭐든지, 하고 싶은 취미, 아무 시간에나 시작하면 됩니다. 왜? 아무도 뭐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살다 보면 그 시간도 타인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뭐 하고 싶어 하면 그걸 맞춰줘야 하고 그에 따라 내 계획은 미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하루 종일 몰아서 보거나 자정이 넘어도 마음 가는 대로 산책을 떠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왜 그렇게 늦게 들어가? 혹은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라고 묻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그 자유는 그 어떤 금전적 보상보다 값집니다. 타인의 의견이나 기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 더 이상 본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즐기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 자유를 위해 많은 사람들은 타협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저 내 시간, 내 공간, 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혼자 사는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맞추기보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물이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남의 눈치를 보는 삶은 이제 그만 당신의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그럼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 남의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자식들의 스케줄에 맞춰 살고 친척들 눈치에 심지어 동네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자신의 하루를 꾸려갔습니다.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눈치야?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박 할머니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을 꾸미고 먹을 것을 준비할 때도 항상 누군가를 위해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요. 집안은 박 할머니의 개인적인 성역,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드는 대로만 꾸밉니다. 벽에 걸려있는 그림, 소품 하나하나에 모두 박 할머니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 할머니는 외출할 때도 이제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생각합니다. 예전엔 누군가를 만나야 해서 혹은 다 같이 가야 하는 곳이 많았지만 이제는 혼자서 자신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어떤 계획도 세웁니다. 한 번은 동네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엔 누가 뭐라 할까봐 안 갔는데 이제는 그냥 내 마음대로 가요. 박 할머니는 전혀 거리낌 없이 그 자리를 즐겼습니다. 그녀에게는 남들의 시선 따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돌봐야 한다고 떠드는 목소리, 엄마는 이제 나가면 안 되라는 잔소리들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겠다며 아무리 자식들이 뭐라 해도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제 매일을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누구를 위해가 아닌 나를 위해 시간을 쓰며 여유를 즐깁니다.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히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박 할머니는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행복은 혼자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간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사람들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만 혼자 살게 되면 바로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됩니다. 집에서 혼자라면 시끄러운 가족의 말소리나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만의 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아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도 내 일정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창문을 열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얼굴을 보고 미소 지을 필요도 없고 피곤한 표정을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모든 식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용히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누구와의 대화를 걱정할 필요 없이 나는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문을 닫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게 하면 내가 원하는 분위기와 향기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내 취향에 맞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몰입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방해할까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전부 내 스타일로 내 페이스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조용한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조용한 시간들이 나를 진정으로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아무런 소음도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잊고 있던 나의 꿈이나 목표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남의 의견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혼자 살면서 누리는 평화로운 시간, 이것이 바로 혼자서만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때로는 피곤하고 나를 지치게 만든다면 그 어느 때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고 원하는 대로 생활하며
나만의 페이스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평화롭고 조용한 생활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잠깐만 진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피곤한 게 바로 사람 관계입니다. 누구는 왜 그렇게 말했냐고 시비 걸고, 또 누구는 왜 나만 챙겨주지 않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누구는 또 자기 기분에 따라 당신에게 피해를 준다고 짜증을 낸다. 그렇죠? 이 모든 스트레스가 혼자 사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박 할머니도 한때는 가족과 친척, 이웃들에게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명절 때마다 왜 집에 안 가냐는 잔소리, 동네 마트에서 만나면 나오는 끝없는 비교와 불필요한 칭찬들, 그 모든 것들이 박 할머니를 짜증나게 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제 혼자서 살면서 완전한 자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만 가면 그만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와 스트레스는 존재하지 않죠. 가끔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거나 마음 맞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정도. 그 외에는 단 한 명도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박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롭고 여유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의 기분에 맞출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값지고 행복한지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박 할머니는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속도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혼자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행복입니다. 스트레스는 모두 버리고 자신만의 평화와 행복을 손에 쥔 거죠. 여러분, 혼자라는 것은 오히려 더 자유롭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외로움이 아닌 자유라는 점입니다. 노년을 살아가는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자신만의 삶을 사랑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혼자여서 더 행복한 사람들은 바로 자유를 선택한 사람들인 거죠. 이제 당신도 혼자라서 더욱 빛나는 인생을 살아보세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부질없다고요? 아닙니다. 잘못된 제어만큼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일도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고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김 씨는 노년에 평생을 후회할 재혼을 하게 됩니다. 혼자는 외롭다는 불안감에 서둘러 배우자를 맞이한 김 씨.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외롭지 않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진실이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감추고 있던 끔찍한 속셈, 충격적인 비밀들, 노년을 지옥으로 만드는 현실이 김 씨를 덮쳐옵니다. 재혼이 행복을 보장한다고요? 천만에요. 김 씨는 자신의 재혼이 배우자의 빚더미에 올라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 간 갈등이 불거지고 병수발까지 떠맡는 현실.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김 씨는 후회합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나았을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김 씨가 겪은 끔찍한 재혼의 현실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십시오. 잘못된 선택 하나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 똑똑히 알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김 씨는 70세에 재혼을 결심했다. 평생 일만 하고 살아왔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외로움이 점점 커져갔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싫고 명절 때 텅 빈 집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남들처럼 나도 누군가와 다시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고민 끝에 김 씨는 새로운 배우자를 찾기로 결심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67세 박 씨. 그녀는 처음부터 다정했고 외로운 김 씨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 이제 혼자 살지 마세요. 나랑 같이 따뜻한 노후 보내요. 이 한마디에 김 씨는 마음을 열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연애라 그런지 감정은 더 빠르게 깊어졌다.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닐며 함께 시장을 보러 다니며 김 씨는 마치 다시 젊어진 기분이었다.
이제 외로울 일 없겠다. 그렇게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다. 결혼 후 행복한 시간은 고작 한 달뿐이었다. 김 씨는 조금씩 박 씨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첫째, 그녀는 늘 돈 문제를 언급했다. 우리 노후엔 돈이 필요해요. 집도 좀 손봐야 하고 생활비도 모아야죠. 둘째, 그녀는 김 씨의 재산 상태를 집요하게 물었다. 예전에 사업하셨다면서요? 집도 있으시고 연금도 받으시겠네요? 김 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덫이라는 걸 그는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한 달 후 김 씨는 박 씨가 자신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제 막 시작된 결혼 생활이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결혼 후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느꼈다. 박 씨는 늘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활비가 부족해요. 이건 좀 도와주세요. 김 씨는 애초에 돈을 넉넉히 준비한 상태였기에 왜 돈이 계속 모자란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박 씨는 그에게 빚을 지고 있었다. 그것도 단순한 생활비 대출이 아니라 과거의 사업 실패로 인해 남은 엄청난 빚이었다. 김 씨는 이 사실을 박 씨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박 씨 몰래 우연히 본 우편물에서 알게 되었다. 그 편지에는 빚 독촉장이 있었다. 이게 다 뭐야? 김 씨가 따져 묻자 박 씨는 처음엔 당황하다가 이내 태연하게 말했다. 아, 그거요? 예전에 좀 힘들 때 빚을 졌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해결할 거예요. 하지만 김 씨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리고 몇 주 후 박 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돼요? 같이 사는 부부인데 서로 돕고 살아야죠.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희생하는 게 얼만데 이 정도도 못 해줘요? 김 씨는 고민에 빠졌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돈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건가?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다. 이 결혼 뭔가 크게 잘못됐다. 하지만 그는 아직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제 겨우 2달 차인데 이 결혼을 끝내야 할까? 아니면 참고 버텨야 할까? 김 씨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김 씨는 결혼 후 2달 만에 이상한 점을 또 하나 발견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있었다. 원래 노후를 대비해 꾸준히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결혼 후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엔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자잘한 지출뿐만 아니라 한 번에 큰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많아졌다. 어느 날 김 씨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박 씨가 자신 몰래 김 씨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김 씨가 소리를 지르자 박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오히려 화를 냈다. 아니, 부부끼리 이 정도도 못 해줘요? 내가 뭐 남이야? 그 말에 김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정말 이게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일까?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박 씨는 멈추지 않았다. 당신이 돈 걱정 안 하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믿어요. 그렇게 말하며 돈 관리는 자신이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이 사람을 믿어야 하나? 정말 다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하지만 그 순간 김 씨의 본능이 경고를 보냈다. 이거 잘못됐다. 하지만 이미 김 씨의 돈은 절반 이상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김 씨는 점점 박 씨에게 휘둘리기 시작했다. 이제 와서 헤어질 수도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는 이미 박 씨의 덫에 완전히 걸려든 것이었다. 김 씨는 결혼 6개월 차가 되면서 박 씨가 더 이상 숨기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는 돈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다. 처음엔 미안한 척이라도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김 씨의 지갑을 터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번 달 카드값이 많이 나왔어. 당신이 좀 메꿔줘. 우리 집 인테리어 좀 바꿔야겠어. 돈 좀 내줘. 당신 연금 얼마 나오더라? 그거 다 나한테 주면 내가 관리할게. 김 씨는 처음엔 계속 거절했다. 하지만 박 씨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았다. 나랑 사는 게 후회돼?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이혼해. 이 말에 김 씨는 멍해졌다. 이혼이라니? 처음에는 함께하면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시작한 결혼인데 이제는 돈 문제로 협박을 받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어느 날 김 씨가 은행에 갔다가 동네 주민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아이고 아저씨, 부인 되시는 분이 여기 은행에서 당신 앞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던데요. 그 순간 김 씨는 머리가 띵해졌다. 박 씨가 김 씨의 이름으로 돈을 빌리려 했다는 것. 김 씨는 그제야 박 씨가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제 김 씨는 완전히 박 씨의 덫에 걸려버린 상태였다. 빠져나갈 방법은 없을까? 이 결혼을 깨고 다시 자유를 찾을 방법은 없는 걸까? 김 씨의 악몽은 이제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김 씨는 이제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박 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이 결혼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확신했다. 집도 박 씨가 반은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심지어 김 씨가 조금이라도 반항하려 하면 박 씨는 더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제 와서 날 버리겠다고? 나 없이 살 자신 있어? 당신 혼자 살다가 죽으면 장례나 치러줄 사람 있겠어?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다. 맞는 말 같기도 했다. 지금 박 씨와 헤어진다면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 결혼을 유지한다고 해서 행복할 것도 없었다. 박 씨는 김 씨를 진짜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돈줄로만 보고 있었을 뿐. 김 씨는 점점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죽을 때까지 돈만 뜯기다가 끝나는 걸까? 그냥 내 모든 걸 포기해야 할까? 그런 고민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러다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김 씨는 우연히 박 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응, 돈은 거의 다 정리했어. 이제 저 인간이 남은 집까지 내주면 끝이야.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박 씨는 처음부터 이혼할 계획이었다. 모든 재산을 빼앗고 김 씨를 빈털터리로 만든 뒤 자신은 떠날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 순간 김 씨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박 씨보다 한 수 먼저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김 씨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리게 된다. 김 씨는 박 씨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용히 계획을 세웠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남아있는 돈을 정리하고 법적인 도움을 받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처음엔 너무 늦은 것 같았지만 김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첫 번째로 변호사를 찾아갔다. 김 씨는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장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재산 분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서류 정리를 하셔야 해요. 김 씨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자신의 남은 돈을 보호하는 법적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박 씨가 몰래 가져간 돈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통장 거래 내역, 박 씨가 김 씨 몰래 빼돌린 돈, 대출 시도까지 모두 증거를 모았다. 두 번째로 주변의 도움을 받았다. 김 씨는 그동안 박 씨가 자기를 철저히 고립시켰다는 걸 깨달았다.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고 자식들과도 멀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김 씨는 용기를 내어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 처음에는 이제 와서 무슨 일이냐는 반응이었지만 김 씨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자식들은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당장 도와드릴게요. 김 씨는 그제야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박 씨에게 세뇌당해서 자신이 버림받으면 정말로 혼자가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도움을 요청하면 손을 잡아줄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 씨는 결정을 내렸다. 이혼이다. 박 씨가 먼저 자신을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면 김 씨가 먼저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순순히 끝낼 수는 없다. 이제는 김 씨가 박 씨를 철저하게 궁지로 몰 차례다. 이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된다. 김 씨는 이혼을 결심한 후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겼다. 박 씨가 눈치채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했다. 처음엔 긴장되었지만 김 씨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 결단을 내렸다. 박 씨는 점점 더 자주 외출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김 씨에게는 여전히 자신감을 잃지 않는 태도로 말했다. 너 나 없으면 뭐 하겠어? 여태까지 내가 다 해준 거 아니야? 하지만 김 씨는 그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는 더 이상 박 씨의 협박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박 씨가 자주 외출하는 틈을 타 김 씨는 변호사와 함께 중요한 서류를 준비했다. 이제 그가 할 일은 박 씨가 돌아오면 바로 서류를 제출하고 법적으로 박 씨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다. 그날 박 씨가 집에 돌아오자 김 씨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너와 나는 끝이야. 이미 변호사랑 모든 절차 다 밟았어. 박 씨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소리쳤다. 뭐라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김 씨는 그 순간 박 씨의 태도가 예전처럼 위협적이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오히려 박 씨가 불안해하는 걸 즐기고 있었다. 박 씨는 격분하며 집을 나가려 했지만 그가 문을 열자마자 김 씨는 법원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 말을 던졌다. 너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모르겠지? 이제 다 끝이다. 그 말을 끝으로 김 씨는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실감했다. 박 씨는 격분하며 집을 나가려 했지만 그가 문을 열자마자 김 씨는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너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모르겠지? 이제 다 끝이다. 김 씨는 그 말을 던지며 박 씨가 집을 떠난 직후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박 씨의 불법적인 재산 은닉과 감정적 학대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왔다. 김 씨의 자식들은 사건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큰 아들이 친구가 유명한 변호사였고 그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법적 대응을 강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 이 변호사는 박 씨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증거들을 수집했으며 김 씨가 피해를 입은 부분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김 씨는 박 씨가 부부 공동 재산을 몰래 빼돌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은행 기록과 관련 증인들을 확보했다. 변호사는 박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파헤쳐 그가 부당하게 돈을 빼돌린 정황을 정확하게 밝혀냈다. 이 증거들은 김 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이었다. 법원에서의 판결은 김 씨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법원은 박 씨가 몰래 빼돌린 재산을 김 씨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했다. 박 씨는 자신이 숨긴 돈을 모두 김 씨에게 반환해야만 했고 자식들이 제공한 증거와 법적 지원 덕분에 김 씨는 법적으로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김 씨는 법원에서 이혼을 승리로 이끈 후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모욕을 마침내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자식들의 지원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자유로워졌고 박 씨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도 확실히 묻게 되었다. 이제 김 씨는 자신의 미래를 당당히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이혼 후 김 씨는 자신이 정말로 혼자가 되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박 씨가 떠난 후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처음에는 빈집이 어색하고 쓸쓸했지만 점차 김 씨는 혼자의 생활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평화로운지를 깨달았다. 김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예전에는 박 씨와 함께 있을 때는 생각할 수 없었던 작은 것들, 오래된 친구들, 외출을 가고 싶은 곳, 평소에는 가지 못했던 취미들을 하나씩 찾아 나섰다. 그는 운동을 시작했고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몸과 마음이 점차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김 씨는 여유가 생기면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할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을 실감했다. 김 씨는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해보았다. 그동안 박 씨에게 차단당했던 모든 연락을 다시 시작하면서 잃어버렸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그는 점차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고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 사실의 안도감을 느꼈다. 김 씨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박 씨의 그늘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떠난 후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김 씨는 자신이 과거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쳤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김 씨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아야겠다. 아무도 나를 억제할 수 없다. 이제 김 씨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간다. 65세 박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10년 넘게 혼자 살아왔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혼자만의 생활이 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커졌다. 평생 같이 했던 사람 없이 늙어가는 게 이렇게 쓸쓸한 일이었나? 집안은 조용했고 밥을 차려 먹어도 대화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62세 김 씨를 만났다. 비슷한 연배에 혼자 된 지 오래되었고 따뜻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둘은 만나자마자 편안한 느낌을 받았다. 함께 식사를 하고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서로에게 의지하고 싶은 감정이 생겼다. 이제 혼자 살 필요 없어요.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게 어때요? 김 씨의 말에 박 씨는 흔들렸다. 자식들과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재혼해서 뭐 하려고요? 그냥 혼자가 속 편해요. 라고 말렸지만 박 씨는 더 이상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더 행복할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재혼을 결심했다. 재혼 후 정말 행복했다. 함께 장을 보고 집안일을 나눠하고 아침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조차 소중하게 느껴졌다. 혼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있었다. 역시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박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오랜만에 안정된 삶을 찾은 듯했다. 결혼 후 박 씨는 오랜만에 따뜻한 가정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혼자 먹던 밥상이 이제는 두 사람의 온기로 가득했고 아침마다 나누는 짧은 대화도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었다. 김 씨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박 씨의 손을 꼭 잡았다. 함께 장을 보러 가면 이거 당신 좋아하잖아. 라며 박 씨의 취향을 먼저 챙겼고 공원에서 산책할 때면 나란히 걸으며 이제 남은 인생 천천히 같이 가요. 라고 미소 지었다. 둘은 마치 젊은 연인처럼 지냈다. 날이 좋으면 근처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고 비 오는 날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두고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박 씨는 이렇게 나이 들어도 사랑을 할 수 있구나. 라고 마음 깊이 행복을 느꼈다. 매일 아침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오늘은 뭘 할까? 이야기했다. 가끔은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났고 별다른 계획이 없는 날에는 집에서 팔베개를 하고 서로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외롭던 지난 시간들이 무색할 정도로 박 씨는 새롭게 얻은 삶을 만끽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사랑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박 씨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일이었다. 그는 행복했다. 아니,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김 씨가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밤에도 자다 말고 숨을 헐떡이며 깨어나는 일이 많아졌다. 박 씨는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김 씨는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그래요. 라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얼마 후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고 말았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간 박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 그리고 의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박 씨의 모든 기대를 무너뜨렸다. 말기 폐암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박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말기라고요? 김 씨는 당황한 기색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때 박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맞아떨어졌다. 김 씨는 이미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박 씨는 멍한 표정으로 김 씨를 바라봤다. 이걸 알면서도 나와 결혼한 겁니까? 김 씨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혼자가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아문 줄은 몰랐어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다. 재혼을 서두르던 이유, 건강검진을 피하던 태도, 잦은 기침까지 박 씨는 숨이 막혀왔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새로운 행복이 속임수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결혼 서류는 접수되었고 그는 이제 환자의 남편이었다. 병수발과 끝없는 경제적 부담, 그리고 무너지는 정신까지 박 씨의 인생은 그날부터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박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가 말기암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은 너무 컸다. 결혼 전에 말이라도 해줬다면 적어도 준비는 했을 텐데.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이 결혼에 덫에 걸려 있었다. 김 씨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됐다. 처음에는 기침 정도였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병원에 다시 가자 의사는 말했다. 지금부터는 간병이 필수입니다. 환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24시간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 씨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잠시나마 내게 행복을 준 김 씨를 매몰차게 외면하기가 어려웠다. 하루 종일 병원에서 김 씨를 돌봤다.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고 식사를 떠먹이고 약을 챙겼다. 밤에도 몇 번씩 일어나 김 씨를 화장실에 데려가야 했고 기침이 심해질 때마다 등을 두드려주며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이 계속됐다. 병수발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박 씨는 이미 탈진 상태가 되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허리는 아프고 손목에는 파스가 떨어질 날이 없었다. 이게 내가 꿈꾸던 노년이었나?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병원비였다. 김 씨는 이미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통증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치료와 약물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감당해보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했다. 검사비, 약값, 입원비까지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갔다. 박 씨는 은퇴 후 모아둔 돈으로 버텨보려 했지만 통장은 급속도로 비어갔다. 결국 그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얘들아, 아빠가 좀 힘든 상황이야.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겠니?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아빠,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럴 줄 몰랐어요? 처음부터 반대했잖아요. 이제 와서 우리한테 기대면 어떡해요?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구나. 재혼을 결심한 순간 그는 자식들과의 관계를 희생했다. 그리고 이제 병수발과 끝없는 경제적 부담 속에서 혼자 버텨야만 했다. 그렇게 그가 꿈꾸던 따뜻한 노후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끝없는 희생과 바닥을 향해 추락하는 삶뿐이었다. 박 씨는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있었다. 병원비는 끝없이 불어나고 있었다. 남은 돈을 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박 씨는 결국 자식들에게 다시 연락했다. 아빠 정말 힘들다. 딱 한 번만이라도 와서 좀 도와줄 수 없겠니?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했다. 아빠, 우린 처음부터 말렸어요. 이제 와서 우린 손 못 대요. 그 선택 아빠가 한 거잖아요. 감당하셔야죠. 박 씨는 자식들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스스로 이 모든 걸 감당해야만 했다. 그때부터 그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다.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고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 씨는 점점 상태가 나빠져 스스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이제는 기저귀를 갈아주고 씻기고 하루 종일 눕혀두지 않기 위해 자세를 바꿔주는 일까지 해야 했다. 그는 이제 병수발이 아니라 끝없는 희생 속에서 몸과 정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던 박 씨는 깜짝 놀랐다. 거기엔 자신이 알던 모습이 아니었다. 눈에는 생기가 없고 얼굴은 퀭하게 꺼져 있었다. 손목은 뼈만 남았고 걸음걸이조차 불안정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구나. 하지만 도망칠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자신이 만든 이 감옥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그는 남은 노후를 이렇게 병든 배우자를 위해 바쳐야만 했다. 이게 내가 원했던 노년이었을까? 박 씨는 침대에서 자고 있는 김 씨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 결혼이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김 씨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뭐라도 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와서 힘들다고?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박 씨는 할 말을 잃었다. 처음에는 고맙다, 미안하다.
던 사람이 이제는 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내가 이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이 사람에게 삼켜지고 있구나. 박 씨는 점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김 씨의 유일한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처음부터 연락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했다. 김 씨는 재혼 전에 박 씨에게 말했었다. 내 아들은 바빠요.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아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다. 아무리 바쁘다 해도 친어머니가 말기암으로 투병하고 있다면 최소한 얼굴이라도 한번 비추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안고 박 씨는 어렵게 연락을 했다. 자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내가 혼자 돌보는 게 한계야. 잠깐이라도 와줄 수 있겠나?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차가웠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전 병수발 같은 거 할 자신 없어요. 그리고 돈도 없고요. 솔직히 우리 사이에 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결혼하면서 아저씨가 책임지기로 한 거잖아요? 박 씨는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겠다는 말이었다. 자네 어머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상대는 덤덤했다. 솔직히 어머니가 결혼할 때도 저한테 의견 묻지 않았잖아요. 전 그냥 제 삶 살고 싶어요. 그제야 박 씨는 깨달았다. 김 씨의 자식은 처음부터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이 모든 병수발과 희생은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 되었다. 박 씨는 깊이 생각한 끝에 결국 결심을 했다. 이제는 끝을 내야 한다. 그는 김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나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병원에서 남은 치료를 받는 게 어떻겠어? 하지만 김 씨는 격하게 반응했다. 당신이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나를 떠난다고?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내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구나. 그날 밤 그는 깊은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 처음부터 반대했던 자식들에게 어렵게 연락을 했다. 아빠,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정리하세요. 자식들은 이혼 소송을 도와줄 변호사까지 직접 찾아주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법원에서 이혼이 성사되었다. 박 씨는 마침내 그 감옥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잃은 것은 너무 많았다. 건강, 돈, 자식들과의 신뢰, 그리고 노년의 평온.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다. 그는 병든 몸과 빈 지갑을 가진 채 노후를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단 하나였다. 노년의 재혼은 새로운 행복이 아니라 끝없는 희생이 될 수도 있다. 그는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이제 남은 삶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전부라고 착각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무너집니다. 가까운 친구라고, 오랜 지인이라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들의 부탁을 쉽게 들어주고 도움을 주다 보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당신뿐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은 믿을만해라고 생각하며 베풀지만 결국 관계는 깨지고 돈은 돌아오지 않고 이용만 당한 채 버려지는 일이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아무리 친한 친구나 지인이라도 절대 베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나이에 베풀다가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하고 만약 금전적인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는 자식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절대 베풀어서는 안 되는 이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불평불만을 달고 삽니다. 사는 게 힘들어.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아. 운이 지독히도 없네.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쏟아내며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을 떠넘깁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위로해주고 조용히 들어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점점 더 깊숙이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결국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처럼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은 반복됩니다. 전화가 오면 1시간 넘게 하소연만 듣고 만나면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가득합니다.
듣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운이 빠집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가벼워지는 대신 당신에게 모든 감정을 떠넘깁니다. 그들의 스트레스를 대신 받아주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에도 우울함과 피로가 쌓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조언해주고 위로해줘도 그들은 늘 똑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너무 좋아. 라고 하며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계속 떠넘깁니다. 심지어 당신이 피곤하다고 말하면 넌 내 얘기 듣는 게 그렇게 힘들어? 라며 서운해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당신은 상대방을 달래느라 점점 더 지쳐갑니다. 노후에는 더 이상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인생을 살 만큼 살았고 이제는 남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감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주변에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정하게 들어주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선을 긋고 이제 그만하자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순간 당신의 행복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67세 이정숙 씨는 평생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성격이었다. 친구들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래, 내 마음 이해해 하며 위로했고 언제든지 전화가 오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줬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정숙 씨한테 얘기하면 속이 시원해 라며 늘 하소연을 하러 찾아왔다. 문제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친구 김 씨는 남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전화했다. 이 인간이 또 날 무시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처음엔 공감해 주었지만 매일 반복되는 이야기에 점점 지쳐갔다. 늘 똑같은 불만, 똑같은 하소연. 그런데도 거절하면 넌 내 얘기 듣는 게 그렇게 힘드냐? 라며 서운해했다. 결국 이정숙 씨는 김 씨 전화를 받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의 감정도 지치고 우울해졌다. 그런데 정작 김 씨는 자신의 감정을 덜어내고 나면 홀가분해졌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했다. 이정숙 씨만 감정의 찌꺼기를 가득 안고 살아가게 된 것이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이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었구나. 그날 이후 이정숙 씨는 더 이상 남의 감정을 대신 받아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줄수록 나의 감정은 망가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두 번째는 타인의 문제에 조언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언을 쉽게 베푸는 순간 당신은 타인의 문제 해결사가 됩니다. 친구나 지인이 고민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줍니다. 하지만 조언을 해준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 말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조언을 구하는 이유는 정말 해결책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현실적인 조언을 하면 너무 냉정하네요. 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결국 상대방은 조언을 듣고도 그대로 행동하지 않으며 나중에는 내 말 듣고 했더니 더 안 좋아졌어? 라며 오히려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조언을 많이 해주다 보면 어느새 상대방의 인생 문제까지 떠안게 됩니다. 한번 조언을 해주면 계속해서 새로운 고민을 가져오고 마치 당신이 해결해 줘야 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나중에는 이 문제도 좀 봐줘요. 결국 친구의 인생 문제에 휘말려 감정적으로도 피곤해지고 스트레스만 쌓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조언을 해주고 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당신을 탓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라며 실패의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처음에는 도와주려 했지만 나중에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노년의 조언을 쉽게 베풀면 자신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더 이상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도 벅찬데 남의 고민까지 떠안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가까운 친구라도 조언을 구하면 가볍게 웃으며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라고 선을 긋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 당신의 평온한 노후는 사라집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듯이 조언도 함부로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지혜를 써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68세 김 씨는 주변에서 형님이 경험 많으시니까 한마디만 해줘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오랜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 당연했고, 나이 들수록 그래도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라는 생각에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았다. 어느 날 친구 박 씨가 고민을 털어놨다. 우리 아들이 가게를 차리려 하는데 요즘 장사가 될까? 김 씨는 고민 없이 말했다. 무조건 해봐야지. 요즘은 소자본 창업이 대세야. 박 씨는 김 씨의 말을 믿고 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했다. 하지만 몇 달 후 박 씨는 망했어. 대출까지 받아서 시작했는데 적자가 쌓이고 있어. 라며 한숨을 쉬었다. 김 씨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박 씨는 점점 형님이 해보라고 했잖아. 라며 원망 섞인 말을 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깨달았다. 조언은 쉽게 했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그 후로 김 씨는 남의 문제에 쉽게 개입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조언을 해주는 순간 상대방은 그것을 책임 있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실패했을 때는 그 책임을 떠넘기기도 한다. 결국 타인의 인생에 쉽게 의견을 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친구나 지인이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한 번만 대신해줘. 라며 가볍게 부탁하는 일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도와주지만 그 순간부터 당신은 누군가의 무료 노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당신의 시간이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어차피 할 일 없잖아. 라는 말로 당신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 합니다. 동네 친구가 나 대신 은행 좀 다녀와줘. 라고 부탁하면 처음엔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도와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탁이 점점 커지고 결국엔 상대방이 그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고마워라고 했던 사람이 나중엔 이번에도 좀 해줘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꿉니다. 당신이 거절하면 오히려 서운해하고 마치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상대방은 당신의 호의를 이용해 돈이 드는 일까지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내 대신 이거 좀 사서 보내줘.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금전적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절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해주면 되잖아. 라며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노후에는 당신이 해야 할 일만 해야 합니다. 남을 도와주는데 시간을 빼앗기다 보면 정작 자신을 위해 써야 할 시간과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주변에서 부탁이 들어올 때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순간 당신의 자유로운 삶은 끝이 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남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70세 김순자 씨는 평생 남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주변에서 부탁하면 거절하기 어려웠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늘 남의 일을 대신해 주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노후를 갉아먹는 일이라는 걸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느 날 이웃 박 씨가 찾아와 인터넷 주문하는 걸 잘 모르겠는데 좀 도와줘. 라고 부탁했다. 별일 아니라 생각하고 대신 주문해줬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다. 이것도 좀 사주면 안 돼? 나 이번에 보험 갱신해야 하는데 서류 좀 챙겨줄 수 있어? 부탁은 점점 늘어났고 마치 김 씨가 박 씨의 개인 비서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처음엔 사소한 도움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박 씨의 태도가 변했다. 지난번에도 도와줬잖아? 라며 당연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거절하려고 하면 그럼 내가 누구한테 부탁해? 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결국 김 씨는 남을 돕느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뒤로 밀려났고 노후의 소중한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순간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게 된다. 김 씨는 결국 박 씨에게 앞으로는 직접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걸 깨닫고 더 이상 남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네 번째는 사람을 믿고 작은 돈이라도 쉽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을 믿고 작은 돈이라도 쉽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친구와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 같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이 오가면 그 관계는 친구가 아닌 채권자와 채무자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고맙다 라고 말하며 미안해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태도가 변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라는 말이 반복되고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지더니 결국엔 아예 잠수를 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돈을 빌려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금전 손실이 아니라 배신감과 후회입니다. 65세 이후에는 다시 돈을 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젊을 때 한번 잃어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은퇴 후에는 잃은 돈을 채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리러 온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상대방도 갚을 능력이 없는 돈을 빌리는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변명만 늘어날 뿐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빌려주면 인간관계도 변합니다. 처음엔 돕겠다는 마음으로 빌려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빌린 사람은 미안한 감정보다 부담감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고 결국에는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돈이 얽히는 순간 평생 이어온 인연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애초에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가 급하다고 호소해도 나도 여유가 없다 며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만약 정말 도와주고 싶다면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도와주면 다음에도 또 부탁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들어간 관계는 더 이상 순수한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65세 이후에는 내 돈을 지키는 것이 곧 내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절대 작은 돈이라도 쉽게 빌려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70세 이경자 씨는 평생 사람을 믿고 살아왔다. 가까운 친구가 어려움을 호소하면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선뜻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작은 돈이라도 쉽게 빌려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게 된 건 너무 늦은 후였다. 오랜 친구 박 씨가 다급하게 찾아왔다.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5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이 씨는 큰 돈도 아니고 한 달이면 갚겠다는 말에 흔쾌히 돈을 건넸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연락했더니 다음 달엔 꼭 갚을게 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몇 개월이 지나자 박 씨는 점점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결국 돈은 받지도 못하고 평생 알고 지낸 친구와의 관계까지 깨져버렸다. 더 충격적인 건 박 씨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려 다녔다는 사실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작은 돈이라도 빌려주는 순간 돈뿐만 아니라 신뢰도 함께 잃게 된다. 이경자 씨는 뒤늦게 후회하며 다짐했다. 앞으로는 절대 돈을 쉽게 빌려주지 않겠다.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시간을 쉽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친구나 지인이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라며 부탁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처럼 보입니다. 병원 갈 때 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서류 좀 대신 내줄 수 있어요? 집안일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같은 요청을 몇 번 들어주다 보면 상대방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베푸는 순간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태도로 변하면서 점점 더 무리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심부름이었지만 나중에는 한 달만 도와달라 는 식으로 부담이 커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부탁은 끝이 없고 거절하면 오히려 서운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결국 자신의 시간을 잃고 마음의 짐까지 떠안게 됩니다. 노후에는 남을 위해 희생할 시간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족과 일, 사회적인 관계에 시간을 써야 했지만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할 때입니다. 누구를 위해 시간을 내주기보다는 그 시간을 스스로 즐기고 행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도 바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아 보인다고 해서 쉽게 내주면 결국 나를 위해 쓸 시간은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하면 점점 더 많은 요구가 들어옵니다. 한 번 시간을 내주면 다음번에는 더 큰 부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순간 오히려 예전에는 잘 해주더니 왜 이젠 안 해줘요? 라며 원망을 듣는 경우도 생깁니다. 결국 처음에는 도움을 줬지만 나중에는 관계까지 틀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노년의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젊었을 때는 일과 가족을 위해 시간을 바쳤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남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결국 후회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신의 시간을 쉽게 내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무엇보다 내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아무리 친한 친구나 지인이라도 함부로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베풀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지만 결국에는 시간, 돈, 감정까지 소모하며 스스로를 희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랜 인연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는 더 이상 타인을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일,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 쓰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때입니다.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에게 베풀다 보면 결국 남은 인생을 후회 속에 보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시간을 내주고 감정을 받아주고 남의 책임까지 대신 지는 순간 내 인생은 점점 타인의 것이 되어 갑니다. 친구가, 지인이, 가족이 서운해할까봐 계속 베풀다 보면 결국 나를 위한 시간과 여유는 사라지고 남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미안하지만 안 된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후는 희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지 말고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부질없다. 늙어서 혼자 살 준비하지 않으면 남은 인생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외롭지 않다. 혼자 사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재혼으로 행복을 꿈꿨다가 병수발에 허덕이고 자식에게 기대다가 갈등 속에 인생을 망치는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노년에 무엇을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건 외로울 것 같지만 사실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준비가 뭔데? 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합니다. 노년에 혼자 살기 위해 필요한 건 단순한 집 한 채나 돈 몇 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5가지 필수 요소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노년은 더 이상 황혼이 아닌 끝없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 내가 내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아봅시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기심입니다. 노년에는 적당한 이기심을 갖추는 것이 생존의 기술이자 행복의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희생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바라겠어? 그냥 남들한테 잘하면 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기심 없이 남만 위해 사는 노년은 결국 상처와 후회로 점철된 삶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68세 김 씨는 자식들에게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식들의 부탁에 그래, 내가 도와줄게. 라며 남은 자금을 끌어모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자식들의 태도는 점점 변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조금 더 빌려줘. 라는 말이 반복되었고 갚지 않는 돈은 쌓여만 갔습니다. 결국 김 씨의 통장은 텅 비었고 남은 노후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외롭고 힘든 걸까?
이기심 없이 살아가는 노년은 주변 사람들에게 당연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도와주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 순간 그 도움은 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던 사람들이 점점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중에는 그것조차 불평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베풀어야 한다. 라는 말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기심이란 타인을 외면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데 필요한 건강한 방어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행복과 존엄성을 해칠 정도로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의 이기심을 갖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입니다. 자식이나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탁이라면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내가 여유가 없어서 도와줄 수 없어. 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나 자신이 먼저다. 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자식들이 어렵다고 해도 친구가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도 내 건강과 재정이 우선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그들을 돕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이기심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막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노년은 끝없는 희생과 배신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도우면서도 내가 지킬 선을 정하는 것, 그리고 그 선을 넘어서는 요구에는 단호히 거절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기심의 힘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노년의 이기심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 삶을 존중하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나 자신으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돈입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돈입니다. 돈이 없다면 노년은 끝없는 고통의 시작이 될 뿐입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와 생활비가 쌓여갑니다. 난 건강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돈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다면 뒤늦게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의 자유도 없고 존엄성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한 예로 70세 김 씨는 젊었을 때 아이들 교육과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애들이 잘 되면 다 보람 있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모아둔 돈을 전부 자식들에게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병에 걸렸을 때 자식들은 우리도 지금 사정이 어려워요. 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김 씨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값싼 요양병원에 들어갔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비참한 노후를 보낼 줄은 몰랐어. 라며 한탄했습니다. 돈은 단순한 생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도 무너집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모아둔 돈이야 뭐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결국 사회에서 고립된다는 사실을요. 돈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존엄성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해줍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병원을 선택할 수 있고 더 나은 환경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면 선택권은 없고 그저 상황에 끌려다닐 뿐입니다. 노년에 돈을 준비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나이에는 과거의 선택들이 현재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키느냐가 핵심입니다. 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욕심을 버리고 필요 이상으로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도 노년의 가장 큰 재앙이 됩니다. 돈이 많지 않더라도 나 자신을 위해 쓰고 내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돈이 없다면 자유도 없습니다. 돈이 없다면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면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노년을 스스로 책임지고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돈을 관리하고 지키는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돈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은 젊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사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다가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돈이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을 존중받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의 행복은 결국 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건강입니다.
노년의 가장 잔인한 현실은 건강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리 큰 저택에 살고 값비싼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해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거나 병원에 갇혀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삶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결국 건강 위에 세워지는 법입니다. 70세의 정 씨는 젊었을 때 평생을 일에만 몰두하며 건강을 소홀히 했습니다. 일할 때는 건강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 먹고 살기 바쁜데? 라는 생각으로 술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운동은커녕 제대로 된 식사조차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건강 문제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당뇨, 고혈압까지 한꺼번에 찾아왔고 병원비는 끝없이 늘어났습니다. 달이라도 성했으면 어딘가 나가서 사람들 좀 만나겠는데 이젠 집에 갇혀있는 신세야. 정 씨는 더 이상 자신을 돌볼 힘조차 없었고 그의 노후는 병원과 약봉투 사이에서 보내는 시간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모든 것이 제한됩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친구들과의 만남도 여행도 심지어는 간단한 장보기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자유를 잃는 순간 삶의 질은 끝없이 추락합니다. 그저 숨만 붙어 있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견뎌야 하는 삶은 노년에 겪고 싶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건강이 왜 중요한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건강을 잃는 건 당연하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나는 괜찮아. 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젊을 때는 작은 병이 금방 낫지만 노년에는 작은 병이 큰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검진을 통해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으로도 충분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굳어지고 굳어진 몸은 점점 더 움직이기 어려워집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식습관을 갖추는 것도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과 신체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리한 식사나 불규칙한 식습관은 큰 위험이 됩니다. 영양을 고루 갖춘 식단과 적절한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노후는 고통이 됩니다. 병원과 약봉투 속에 갇히고 간병인이 필요해지며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건강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나중에 운동하지 뭐. 라는 생각은 결국 내 노후를 망치는 가장 큰 실수가 됩니다.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돌보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투자가 됩니다. 노년의 삶은 건강 위에 세워집니다. 건강이 없으면 자유도 행복도 존엄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려면 지금부터라도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건강이야말로 노후의 진정한 자산입니다. 네 번째, 자존감입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힘, 바로 자존감입니다. 노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잃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서 역할을 하며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혹은 자녀가 독립한 후에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68세 박 할머니는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남편을 위해 살림을 꾸렸지만 나이가 들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이 각자 가정을 꾸리자 그녀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관심이 줄어들자 그녀는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존감을 잃는 순간 삶의 질은 급격히 추락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건강을 돌보는 의지도 약해지며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용기도 사라집니다. 자존감은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자존감을 지키고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위한 작은 사치, 예를 들어 좋아하는 옷을 사 입거나 미용실에 가서 스타일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이 달라집니다. 나를 외적으로 가꾸는 것은 단순히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내게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과거의 후회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작은 성취를 이루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나만의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취미나 봉사활동 혹은 작은 일이라도 내가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아직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다. 라는 느낌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년에는 자꾸 이 나이에 이런 걸 하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남의 시선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노년의 자존감은 더 이상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칭찬이나 인정이 없어도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존감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며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이 나이에 뭐가 중요하겠어? 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하고 여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것은 노년을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노년은 흔들리는 나무처럼 외로움과 불안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쓸모없는 인간관계의 정리입니다. 노년에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만 남겨야 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인간관계가 많을수록 든든하다고 믿었습니다. 직장 동료, 동네 이웃, 자녀, 친구, 부모까지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대부분의 관계는 더 이상 필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끊지 못한 인간관계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짐이 됩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공허함만 남깁니다. 가끔씩 불편한 모임에 나가고 의미 없는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정작 나를 위해 써야 할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관계들은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줄 사람도 아니고 내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해주지도 못합니다. 노년은 관계를 정리하고 가벼워져야 할 때입니다. 쓸모없는 인간관계를 끊으면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가 빛을 발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진심으로 곁에 있어줄 단 몇 명의 친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관계를 끊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은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내 삶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관계를 정리하면 남은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내 삶을 더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70세 김 씨는 퇴직 후에도 다양한 모임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늙어서 외로워지면 큰일이니까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매주 동창회에 나가고 동네 사람들과의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과 만나면 항상 똑같은 얘기뿐이야. 어디가 아프다, 누가 잘됐다, 누가 못됐다. 어느 순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많은 관계가 내게 진정 필요한가? 진짜 필요한 순간, 예를 들어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힘들 때, 그 모임 사람들 중 누구도 진심으로 그의 곁에 있어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의외로 가까운 친구 한 명이 병원에 데려가 주고 함께 고민을 나눠줬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 진짜로 내 옆에 있어 줄 사람은 단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 쓸모없는 인간관계를 끊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진정한 가치를 주는 관계를 남기고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노년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모임에 나가고
거칠에만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 자원을 낭비하는 일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아플 때 혹은 정말 외로울 때 진심으로 곁에 있어줄 사람 몇 명만 남기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쓸모없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려면 먼저 내게 어떤 감정을 주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났을 때 스트레스를 주거나 억지로 유지하려고 애쓰는 관계는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법입니다. 노년에는 주변의 거칠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진짜 내게 필요한 사람들과 깊은 유대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친구 한두 명만으로도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 곁에 있는 한 나는 절대로 고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쓸모없는 관계를 끊어야 진정한 관계가 빛을 발한다. 지금 당장 내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내게 정말 필요한 사람만 남기세요. 그것이 노년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가장 큰 비결입니다. 늙어서 혼자 사는 것이 두렵고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5가지를 준비하면 노년은 누구보다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됩니다. 위에 설명한 5가지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줄 열쇠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오롯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혼자라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채로 혼자가 되면 외로워진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선택과 의지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면 당신의 노년은 누구보다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혼자여서 더 자유로운 인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